해도 돼. 갑니다. 자, 해지문다 무슨 구조로 읽어보라 그랬어? 문제 읽어봤어? 네. 읽는 거 봤어? 네. 사회지문 문제 해결 구조 썼지? 문제 해결 구조만 썼어. 자문도 문제 해결 구조만 썼어. 과학기술지문도 문제 해결 구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인바 같이 일부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나올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회포에서 그거 읽어냈으면 땡큐. 그거 못했어도 뒤에서 뭐였지? 원의 소르개수? 오르개수인가 뭔가 계속 또 잉크젯 프린터에서 문제 발생하는 구조 읽어냈을 거야. 그치? 가나지문도 문제 해결 구조로 읽어냈으면 잘했습니다. 가나지문은 이제 6월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자본 넣지 마세요. 자, 보자. 사회지문부터. 충평 먼저 하자면 이번엔 좀 아쉽다. 많이 아쉽다. 정말 많이 아쉽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 독서 시간엔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10번 정도 하고 나왔다. 근데 과학기술지문 설명하다가 분명 욕을 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 이렇게 시험이 쉽게 나와버리면 변별성이 없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이 틀렸죠? 그건 잘못이죠 뭐. 객관적으로 쉬운 시험인 건 등급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쉬운 시험이긴 했다. 내가 뭘 못 읽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바본가 봐 이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뭘 잘못 읽었나 어떻게 읽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바래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되지만 야 벌써 쎄하지? 우리가 뭐 거래할 때 완전한 정보를 갖고 거래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을 것 같잖아요. 현실의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문제 내용은 뭐라는 거니? 그렇지. 정보의 무슨 상황? 비대칭 상황. 자, 원인에다가 빨리 물결 쳐봐 빨리. 원인 뭐야? 수입 비용. 그렇지.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 비용이 무조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을 다 포함한 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 시간도 되겠고 돈도 되겠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들일 수 있는 비용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똑같이 얻을 수가 없다고. 다 비대칭이라고. 실제로는. 됐지? 그 다음. 그럼 이거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 그래서 지문에 문제 원인 찾았으면 이 문제 원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투입 비용 차이가 원인이니까 해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투입 비용 차이를 없애라. 북한이야? 너도 똑같이 1시간, 너도 똑같이 1시간 투자하라.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도 이 지문은 또 어떤 구조겠다. 근본, 노근본. 또 노근본적 해결책 나와서 또 뭐가 발생하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우리가 맨날 보던 그 구조구나. 됐어?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예시 들어주는 거네.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이고 이게 비대칭이라는 얘기네. 이때 정보를 적게 가진 경제 주체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선택하는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비대칭이자 역선택 이런 것들이 문제의 내용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그 다음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지 지금 문제에 대한 뭐 나오는 거예요? 해결이 벌써 나오네요.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법에 근거해서 시장에 뭐 한다고요? 개입한다고요. 누가요? 정부가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됐어? 그럼 얘가 개입해서 뭐 해주려고 하겠어? 그렇지. 투입 비용 차이를 줄이든가 아니면 정보의 차이를 줄이든가 차이를 좀 줄여주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어야죠.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만이 논리적으로 궁금하다니까 이 문단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 거라는 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까? 이해됐어? 그 밑에 예컨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를 또 줬네요. 정부는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공급자에게 방지한다. 이해됐어? 야, 니네 정보를 제공을 좀 해라고 방지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해결하는 거네요. 맞죠? 판매자한테 야, 네가 얘네가 투입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똑같이 정보를 줘 그냥. 이렇게 개입한다는 얘기네. 해결 원리 이해됐지?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겠죠. 자, 이 문단. 정보 비대칭 문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야, 그럼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같은 얘기겠네. 온라인에서 거래할 때도 우리는 비용을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비대칭. 그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온라인에도 뭐 할 거예요? 개입하겠죠?
똑같은 얘기네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의 지금 예시 중에 하나가 허위 과장 광고라고. 그러니까 만든 새끼들은 이걸 AI 써가지고 만든 거라는 거 알아요.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김수현 씨랑 관련돼서. 그분 구속되고 그랬더만. 그 카톡이랑 전화통화랑 다 AI로 만든 까짜라며. 그렇대요. 좋은 세상이죠. 근데 그거 가짜로 만들었다는 건 그 범법자 새끼들은 알고 있는데 당하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은 모르는 거잖아. 이게 비리칭이라는 거지. 이게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란 얘기네.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누가 개입하면 돼? 그래.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이거에 대한 사례가 지금 뭐인 거예요 지금. 이게 A인 거네. 문제의 사례가 인터넷상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인 거고 AI를 활용한. 그쵸? 그 다음 이거에 대한 해결이 정부 개입이 사례가 A라는 법률인 거네요. 좀 띠껍죠? 이름도 안 알려주죠? 그죠? 그냥 관련 법률 조항이에요.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였다 그랬어요. 요 A가 지금 해결하는 원리 봤어? 아까는 판매자에게 정보 줘라라고 강제했잖아. 되게 비슷하네요. 이번에도 AI 가지고 만든 새끼가 있다면 AI 가지고 만들었다고 뭐 해라? 표시해라.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 강제. 표시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관련 법률 조항이 인터넷 온라인 상거래에서 해결하는 원리이네요. 이해됐어요? 사업자에게 표시 의무를 강제했다. 이거 AI 써서 만든 겁니다. 라고. 뭘 팔고 싶으면 그걸 AI 써서 만든 거면 AI 써서 만든 겁니다. 라고 써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 하지만. 느낌 오지? 여기서 이제 뭐 발생할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또 다른 뭐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셨어요. 그럼 빨리 또 머릿속에다가 이건 또 원인이 뭐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요거 준비해놔야죠. 계속 가볼게.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 저놈도 나쁜 놈이죠. 광고를 막 만든 거야. 그럼 그 광고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잖아. 그치? 광고성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 쟤는 나쁜 놈일 수 있지. 뻔히 이거 나쁜 광고인 거 알면서도 올려놓고 광고비 받았을 수도 있잖아. 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 어떤 의무? 그렇지. 표시 의무. 사업자에게 매겼던 표시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대요. 이거를 문제 해결 구조로 안 읽고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럼 너무 섭섭하지 내가. 얘네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쪽이 있다는 거잖아요. 얘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누구랑 누구는 자유롭다. 광고 게시한 놈이랑 플랫폼 사업자는 지금 법으로 자유롭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 사업자만 조지면 뭐하냐? 광고하는 놈이나 아니면 광고 올리는 그 광고비 받아가는 플랫폼 사업자. 걔네들은 지금 그냥 놀고 먹지 않냐? 이게 문제란 얘기네.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렇지. 의무가 없다. 좋아요. 혹은 지문에 있는 그대로 하면 누구만. 그래. 이게 원인인 거지. 안 써있지만. 이걸 지금 문제의 원인으로 보는 측이 있다는 얘기죠. 사업자만 강제한다.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는 자유롭다. 정보 게시자와 내가 만든 거 판 사람 아닌데 나는 그냥 정보만 올린 사람인데? 이런 놈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놈이 있다. 나는 그냥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야. 거기에 뭘 올려서 뭘 팔아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놈들이 있다고. 플랫폼 사업자. 얘네들은 지금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의무가 없는 게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 됐어? 그럼 이 지문에 써있진 않지만 얘네들은 그럼 문제의 해결책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사업자만 강제하지 말고 얘네들도 혼내주자. 강제시키자. 이해됐어? 좀 다르게 말해볼까? 해결책이 정부가 뭐 하자는 거였어요? 개입하자는 거였죠. 쌤은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럼 얘네들 이거 비판한 애들은 정부가 좀 뭐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개입을 지금도 하긴 했잖아. 개입을 더 하라는 얘기구나. 이해됐어? 이렇듯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정부 개입에 관하여 봐봐 힌트 줬잖아. 이렇게 맞춰서 읽으라고. 아 정부 개입? 아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주장한 사람들은 개입을 뭐 하라는 얘기야? 더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힌트를 준다고 한꺼번에. 정부 개입에 관하여 엇갈리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면 된다와 그거보다 더 해야 된다. 요게 지금 갈리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 이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도 구분되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대. 내가 이 지문 되게 쉽게 썼다고 하는 이유가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야. 두 입장이 지금 부딪히지. 한쪽은 개입을 하긴 하되 요만큼만 하자와 한쪽은 더 하자.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도 부딪힌다는 거야. 사회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도 부딪힌다는 얘기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읽어볼까? 밑에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건 이 한 줄이 통째로 다 힌트야. 앞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얘네들은 무슨 모델을 상정한다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였잖아요. 실제로는 뭐가 있어? 비대칭이 있잖아. 수입 비용 차이 때문에. 근데 얘네는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상정해버렸다는 얘기지. 이걸 그냥 가정해버렸다고. 그럼 얘네들은 뭐가 없다고 봐요? 수입 비용의 차이 없다고 보죠. 비대칭 없다고 보잖아요. 그런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과연 개입을 하자고 할까요? 하지 말자고 할까요? 하지 말자고 하죠. 끝났어요. 이름에도 힌트가 있잖아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름. 시장은 자유롭게 둬야 돼. 자유가 뭐랑 같은 말이겠어, 이 지문에서는. 개입 X 잘했어. 이게 보였어야지. 개입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이 여기도 있다며. 그럼 이것도 개입으로 읽었어야지.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이고 사상의 자유야. 그럼 개입 X구나. 이게 국어죠. 됐어요?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되며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딱 보였어야죠. 대놓고 써줬네, 이제 보니까. 정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둬라. 시장. 사회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맞죠? 이를 근거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에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읽었으면 되지. 기업은 정부 개입해라야 하지 말아야?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지. 근데 이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업 입장에 지금 두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래 미국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있네요.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좀 덜 개입하는 쪽, 개입을 거의 안 하는 쪽이 얘네들이거든. 이해됐어? 우리나라도 개입 안 하자에 가깝다. 됐죠? 근데 둘의 차이도 지금 약간 설명이 돼 있잖아요. 미국은 뭐라 그랬냐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권으로 다 보호해 주래요. 그래요 그냥. 이해됐어요? 이 조건에서 반대를 읽어냈었어야지. 그럼 얘네는 개입 아예 하지 말아라요? 그건 아니네. 미국이 얘네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읽었어야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야? 개입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둬라.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규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는데 플랫폼 시장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네. 그럼 누구는 안 껴든다는 얘기야. 국가는 안 껴든다는 얘기지. 됐어요? 진짜 위험할 때만 껴들고 나머지는 개입 다 안 한다. 이게 미국.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 말 슬쩍 바꿔놔요. 무조건 사상 또는 의견의 경쟁으로만 해결돼야 된다. 정부는 1절 개입하지 않는다. 내용. 됐어?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 얘기 읽고 나서 기업 중에서도 더 개입 안 하는 건 누구구나? 우리나라구나. 지문의 서술에 의하면. 아예 개입 안 한다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생기겠니? 그렇지. 더 뭐 하자는 애들이 있을까? 그래, 끝이야. 같은 구조의 반복이라니까. 선생님,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평가원의 독서 지문은 같은 구조를 반복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 여기 문제 있다. 그래서 개입 더하자. 이게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이게 비형 니은이야. 됐어? 밑에. 니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었다. 그럼 똑같이 갈 거 아니야.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구분하면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누구다. 이게 니은의 시각이다 아니야. 됐어? 안 읽어봐도 알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더 해야 된다. 그런 게 나오겠지. 비판론에 따르면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 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야? 비대칭 상황이네. 그치? 그러려면 어떤 게 진실한 정보고 어떤 게 왜곡 정보인지를 판단하려면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 허위 왜곡 정보가 시민의 사회적 정치적 사안 판단에 쓰이고 정책 담당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이 진정한 의견으로 오인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인 거죠?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요즘 온라인 상황이 어떻다? 뭐가 존나 심하다? 이쁜 메시지. 뭐가 되게 심하다? 비대칭 상황이 엄청 심하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지금 정면으로 얘네 가정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 모델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시대를 몰라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얘네는 해결책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여기서 얘기했던 개입을 더해야 된다고 가겠구나라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됐어요? 읽어봅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비판론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봐봐. 누가 더 나서란 얘기야. 그래. 플랫폼 자율규제 시켰잖아. 알아서 하라고. 근데 그렇게 플랫폼만 규제하게 줄 게 아니고 누구도 껴들라고. 정부도 같이 껴서 공동규제하라고. 개입 더하라는 얘기네. 이게 보였어야죠. 그죠? 그 뒤에는 공동규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해결의 원리.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추되, 당연하지 법이랑 쌩까고 할 리는 없죠. 법적 근거를 갖추되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안 되면 사후에 누가 껴들어라. 그래. 그럼 개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누가 알아서 하고. 일단 그래 네 말대로 플랫폼이 알아서 하게 둘게. 근데 딱 정보가 왔을 때 충분하지 않으면 누가 껴들어라. 그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개입을 더해라. 이렇게 해결하는 거네요. 이해됐어요? 해결의 원리 파악했죠? 나 이거 처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 파악해라. 해결의 원리 파악해라. 해결이 얼마나 해결되는가 파악해라. 다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한 엇갈린 논의는 요만큼만 해도 된다. 더 해야 된다.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되었다. 쌤, 이 밑에 분 읽을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요. 누구의? 이거 어디 나라야? 우리나라지. 실명 확인 사건에서 표면화됐지 여기서 뭔가 새로 나온 게 아니야. 표면화는 그게 있던 게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개입을 해라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잖아. 그러다가 욕먹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 사건에서도 결국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입해라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야겠죠. 됐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 보자마자 변환돼야지. 뭐야 저 새끼가. 플랫폼이지. 플랫폼 규제해 안 해? 안 하지 우리나라는. 됐어요? 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그냥 두라고 했겠지. 되게 말하니까.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이런 규정으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건 우리 헌법에 안 맞는다.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는 개입 안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서. 라는 거죠. 그럼 소수 의견은 또 뭐겠어요? 개입 더 하자겠죠. 똑같은 게 3번, 4번 반복되는 지문이야 이거. 개입 이만큼만 해도 돼? 안 돼, 안 돼, 더 해야 돼. 끝! 됐어? 다수 의견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이런 말도 되게 친절하게 써주네. 같은 거라고. 허위 왜곡 정보는 토론 등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괄호 열고 뭐 해야 된다? 개입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됐어요? 끝났습니다. 문제 봅시다. 10번. 매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전개 방식은 이 글은 이렇게 읽었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적절한 거 나왔을 때. 다음 2번이죠.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죠. 개입을 요만큼만 하자, 개입을 더 하자. 됐어요? 그 방식을 이론과 결과에 구분하고 있다. 맞지? 이론 중에서 개입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론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판 이론이 있고. 맞죠?
둘 상반되는 거 체크하면서 읽었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 다음 11번. 틀린 거 고르래요. 너무 쉽잖아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 원인이 뭐예요? 비대칭이죠. 투입 비용 차이.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되므로 말 살짝 바꿔놓긴 했는데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이 되면 비용 차이가 커요? 작아요? 작죠? 조금만 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으면.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금방 파악이 안 되니까 비대칭 문제가 야기되는 거였는데 거꾸로선 안 돼요. 문제의 원인 파악하면서 읽었냐? 라고 묻는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 1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다른 걸 다 볼 필요 없이 지금 답이 5번인데 4번 고른 친구가 많더라고. 4번 고른 친구들은 잘 들어. 너 지금 독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 다른 그림 찾기도 이럴 것 같은데 하고 고른 거야. 4번 고른 친구들은 다른 논리 없어. 그냥 이거야. 니은은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시민이 사회적 판단을 내릴 때 왜곡된 정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미리 차단해주면 너무 좋지. 4번 맞는 얘기 같은데? 4번 골라야겠다. 이거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금 물어보는 게 결국 니은이라는 게 비판론이잖아. 얘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개입 더하자 그랬지? 어떻게 개입 더하자 그랬어? 얘네가 일단 때리고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껴들자. 이 해결책이 원래 이 간단한 걸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먼저 끼는 게 아니고 언제 끼는 거예요? 나중에 끼는 게 개입을 더하자의 방법이었죠. 이해됐어요? 5번. 기업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거 개입 안 하는 거죠. 니은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실시를 주장하는 거 개입 더하자는 거죠. 모두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삼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 아니 니은은 무슨 독재국가예요? 얘네가 해결하는 원리가 뭐냐고 물어본 거죠. 일단 자율에 맡기고 나중에 개입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얘도 일단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이해돼요? 해결의 원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12번은. 그 다음 13번. 제가 이번 국어 시험 정말 섭섭한데 우리 평가원장님이 첫 시험인데 내한테 별로 첫인상이 좋진 않아. 뭐 그게 뭐 대단한 그분의 뭐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초의 여성 평가원장님이라시잖아요. 앞으로 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언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언니가 그래도 이번에 국어 시험 답게 낸 거는 원래 그러긴 하지만 평가원이 보기 있는 문제를, 3점짜리 문제를 보기를 안 봐도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냈다는 것 자체는 신선합니다. 그거는 국어 시험의 취지에 맞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먼저 굳이 사례 분석 막 이런 걸 안 해도 선지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 체크했으면 바로바로 풀리게 국어 문제처럼 냈어요. 그 부분은 내가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물론 16번은 제외예요. 자, 13번. 이따가 봐. 자, 13번.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얘 지금 제재하지 못하겠군, 제재를 받겠군, 뭐 뒷받침하는 의견 낼 수 있겠군, 부합하겠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제재한다, 제재하지 못한다 이거 무조건 물어봐야지. 결국 이 지문 다 읽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키워드 딱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뭐 얘기할 거야? 키워드 하나, 단어 하나. 개입이지. 됐어? 결국 제재를 한다 못한다는 여기까지 개입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1번. 갑이 게시한 글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과장 광고이지만 그의 글이 확산되더라도 플랫폼 A를 이걸로 제재하지 못하게끔 그랬어요. A랑 B가 뭐 달라요? A는 관련 법률 조항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죠. B는 뭐예요? B도 우리나라 거죠. 결국에 제재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안 하잖아요. 딱 요만큼만 하죠 A에서. 누구만? 사업자만. AI 가지고 만든 새끼가 그거 AI 갖고 만든 거라고 표시 안 하면 개만 혼냄. 나머지 광고 게시자나 플랫폼 사업자는 못 혼냄. 이게 문제였잖아요. 1번 플랫폼 제재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게 1번이 진짜 판단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2번을 고를 수가 없는 문제야. 1번 뒤에 2번을 갖다 놓은 것도 굉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난 2번에서 고민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어. 2번 답이 그의 동영상에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게시한 동영상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심화하는 허위 광고이지만 야 얘가 지금 동영상을 판 거니? 동영상은 내가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려고 만든 광고죠.
광고 그 자체를 파는 게 아니죠. 그럼 답은 물론 헷갈리게 됐어. 답은 물건을 파는 사업자면서 그 사업품에 대한 광고 만든 광고성 정보 게시자이기도 하죠. 맞아요? 이 둘 중에 누굴 처벌할 수 있어요? 사업자. 물건이 AI로 만들었으면 이거 얘기 안 했으면 혼나죠. 근데 광고에서 AI 썼으면 이건 말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혼나잖아요. 여기 지금 설명하는 건 광고 만든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고 만든 걸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은 문제 아니에요. 광고 정보 게시자와 플랫폼 처벌 못함. 이해됐어? 그 다음 3번. 을이 작성한 글에서 저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세무세부법의 실효성을 주장한 내용은 B에 대한 다수 의견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대. 그럼 쌤은 보기에서 딱 하나 확인했는데 이 법이 다수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려면 이 법은 어떤 법이어야 돼요? 그렇지. 개입을 더하자는 법인가 보다.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고. 됐지? 4번.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세무세법법 제정으로 이어졌어. 저 법이 만들어져 버렸네? 저 법은 개입 더하자는 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법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대요. 세무법이 만들어졌어. 개입 더하자는 게. 그럼 소수 의견인데 신나겠지. 거봐, 씨발, 내가 개입 더해야 된다 그랬지. 이러겠죠. 맞네요. 5번. 을이 플랫폼 B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플랫폼 B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어쩌라고요? 플랫폼은 처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론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겠다. 뭔 소리야? 플랫폼은 자유로워. 그치? 5번이네. 이해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많이 아쉽다. 이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문제위주로 읽어내라고 있는 문제다. 됐어? 그 다음 다음 질문. 자, 과학기술 지문은 쌤이 인바디로 설명해 줄 때 어떤 게 좋은 거겠다라는 관점 설정하고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거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이거 뭐예요? 말 안 했어요? 어떤 게 좋은 거다라서 관점 설정하라 그랬잖아. 휘는 게 더 좋냐, 반지름이 큰 게 더 좋냐 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 이게 도형의 정의래요, 이 지문에서. 됐어? 부피가 똑같다면 표면적은 가장 작은 상태가 구형. 됐지? 이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 근데 그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표면 장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형이 된다. 오래 걸려. 타이밍 안 맞게. 지금 벌써 1문장부터 첫 문장은 별 의미 없는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부터 벌써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보여요? 뒤집히는 게 보이죠? 구형은 이런 거다. 인력이 있다. 표면 장력 생긴다. 요 순서로 썼지만 실제 순서는 액체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표면 장력 생겨서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BCA 순서죠? 인과 과정이 메인이고 순서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라는 예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설정하라고. 그러면 표면 장력이 있으면 얘네끼리 잘 끌어당긴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빨리 뭉쳐! 하면서 최대한 뭉쳐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표면적이 최소가 돼서 무슨 형이 돼 있는 거야? 구형이 돼 있는 거네. 이해됐어? 무슨 얘기지? 그럼 구형이 상태가 좋은 거구나 하고 읽어. 됐어?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까지가 조건이네.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지금. 그치? 다시 볼게.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 얘네 둘이 합친 거. 다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이렇게 될 때란 얘기네요. 이게 조건인 거죠 지금. 됐어? 외부 압력과 야 뭐요? 하는 표면 장력의 합이 내부에서 받는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같을 때라고 써있진 않지만 그냥 같다고 봅시다. 균형을 이루는 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될 때 방울은 뭐가 된다? 크기를 유지한다. 야 그럼 동글동글하게 안정적으로 크기를 유지하려면 표면 장력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그 표면 장력과 외부 압력의 합이 뭐랑 같아야 돼? 내부 압력과 같아야 돼. 저게 같은 게 좋은 거네. 맞아? 나랑 기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중력, 부력, 항력, 종단 속도 지금 막 생각나면서 그지? 다음 이때 내부 압력은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내부 압력은 어떤 힘이라고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란 얘기죠? 액체 방울을 팽창시키는 힘이고요. 외부 압력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였죠 아까? 표면 장력이나 압력의 합은 액체 방울을 수축시키는 힘이래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벌리려고 하는 게 내부 압력이고 밖에서 안으로 좁히려고 하는 게 외부 압력 혹은 표면 장력이란 얘기네요. 방향이 서로 반대란 얘기죠? 오케이. 이들 간의 관계는 라플라스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의 정비례하고 쌤이 평가원은 비례 관계를 줄 때 반드시 어떻게 준다 그랬었죠? 반드시 일단 뭐가 되게? 얘기 안 했어? 비례 관계는 반드시 이해되게 써준다 그랬잖아. 그치? 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비례 관계 가지고 그냥 풀어봐 대입해서 이렇게 내면 사설이라고. 참아야 돼. 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아니 잘 썼어.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내부 압력과 순서도 이쁘게 잘 썼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차이가 아니고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죠? 잘 썼죠? 아까 어떤 게 좋은 거였지? 구형으로 방울이 동그랗게 크기가 유지되고 있으려면 외부 압력 플러스 표면 장력 이꼴 내부 압력 이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라 그랬어요. 맞죠? 이것이 누구랑 정비례한대요? 표면 장력의 정비례한대요. 당연하지라고 읽었어야죠. 이거는 다 이해되게 써줬잖아요. 이거는 맞죠? 왜? 분명히 앞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다 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이양 알아요? 이양 알아요? 얘를 일로 옮기고 싶으면 어떡해? 양쪽에서 똑같이 보여주면 돼? 똑같이 얘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럼 이거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걸 왜 설명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정비례 한다 정도가 아니고 같다가 나오겠죠? 크기가 일정한 구형의 방울이라고 했을 때. 내 말이 됐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잘했어. 근데 내가 목요일날 새벽 1시까지 뭘 고민했냐면 과연 이 지문의 1문단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혹시 된다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나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나 진짜 너무 고민된다. 이 밑에 뭐랑은 반비례란 말이 있어요?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는 반비례한다. 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크면 작은 방울이고요. 방울이 크면 외부와 내부 압력의 차이가 작대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1문단에서 이게 설명되게끔 이 서술을 안 해놓은 것 같아. 나만 그런 거야 혹시? 알려줘. 내가 빡대가리라는 건지. 아니 내가 빡대가리여도 우리 오빠들은 원래 빡대가리인 나도
아, 진정해. 평가는 원래 아무리 과학을 몰라도 그 글만 읽으면 내가 제시한 딜의 반비례 관계가 이해가 되게 글을 써놔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게 써놨어, 내 기준. 설령 어딘가에 근거를 찾아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한테 주장을 할지라도 내가 못 봤으면 없는 거야, 씨발. 없어!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모든 기출을 다 봤잖아. 근데 비례관계 볼 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쓴 적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내가 그래서 니네 평가원 시험 끝나고 이제 EBS 사이트에 막 애들이 막 올린단 말이야. 국어 뗀다 막 이러면서. 근데 간간히 올라오더라고. 이번 과학기술지문 사설틱하지 않았음? 막 이러면서. 근데 눌러보면은 지역 기억이에요. 재고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유를 설명 못해요. 왜 사설틱한지. 근데 난 알지. 이런 데서 사설틱하다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납득을 안 시켜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지점에서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쌤, 그거 수특에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바로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수특에서 해당 그 지문을 찾아봤습니다. 해당 지문 찾아봤더니 얘가 이거이고 방울이 작아질수록 오그라들게 하는 힘이 큰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수특에는. 그거 한 줄이 있었으면 아까 요 뒤에 그 중에서 표면 장력은 액체 방울이 작아질수록 크게 작용한 것이다. 요 한 줄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거예요. 그 한 줄을 빼뜨린 게 우리 언니가 내 첫인상을 말아먹은 이유라고요. 거기 한 줄 있었으면 돼요. 방울이 작아질수록 표면 장력이 커져서 오그라드는 힘이 많이 작용한 것이다. 그거 한 줄 있었으면 된다고. 이해돼? 뭐 해설 뭐라고 쓸 건데? 이 부분은 수특의 몇 페이지로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쓸 거야? 실수라고 봅니다, 나는. 실수라고 봐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의도하고 이렇게 쓴 거라면 반성하세요. 문희연님. 일단 이해됐어? 그래서 15분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돼버렸어요. 저걸 납득 안 시키고 그냥 이 식 가지고 풀라는 문제를 내버려서. 납득을 시켜주고 그거 풀라고 했으면 이건 그냥 쉬운 문제였을 텐데 납득을 안 시켜주고 그냥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봐. 그럼 더 크니까 반지름이 작잖아. 뭔 그래? 더 큰 방울이니까 반지름이 크니까 이 압력 차이는 작잖아. 이거 내버리는 게 15번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15번을 딴 데 가서도 쓰레기라 했어요. 나 인정할 수 없어요, 15번 문제. 국어 문제 아니에요. 사설 문제. 아무튼 보기 좀 아쉬웠다. 자, 이 문단. 아쉬워도 어떻게 내가 어린데. 계속 해야지. 자, 라플라스식은 참고로 말하자면 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굉장히 순하게 표현합니다. 다른 데 가서는 쌍욕했어요. 한 3번 쌍욕했더니 좀 자제가 되네. 라플라스식은 사람이 호흡할 때 폐포에 작용하는 압력과 표면 장력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여기다가 또 똑같은 거 적용한다는 얘기네. 이번에 독서가 쉬웠다는 이유는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 같지만 사실 앞에서 했던 얘기의 반복. 이게 많았던 지문이 2지문 다 있어서 그래요. 이해돼요? 사실 가나 지문도 그렇고요.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 요 문장에서 임박았다라고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방금 전까지 1분단에서만 보더라도 구형의 방울이 크기가 유지되는 게 좋다라는 관점으로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형의 방울, 여기서 폐포죠? 폐포가 구형으로 그 크기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손 못 쉬어 뒤져요. 이해됐어? 방금 전까지만 내 머릿속에서 외부 플러스 표면 장력 이꼴 내부 이게 좋은 거였는데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일부러 문제 발생시켜서 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쓴 거네요. 이해돼요? 거기 약간 들어가 있었어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많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넘어갈게요. 자,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떨 때는 외부가 높았다가 어떨 때는 내부가 높았다가 해야 되겠지? 우리 계속 들숨만 쉴 수 없잖아. 날숨만 쉴 수도 없고.
그럼 문제를 바꿔가면서 발생시켜야 되는 거네. 이번엔 내부가 크지롱, 이번엔 외부가 크지롱 이러면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 측의 표면 장력은 야 근데 내부 압력, 외부 압력을 마음대로 바꾸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뭘 조절한다는 얘기일까? 표면 장력이겠죠. 표면 장력을 낮추면 내부가 더 세져서 그치? 확장이 될 것이고 표면 장력을 높이면 외부가 더 세져서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흡이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춘다. 일부러 표면 장력을 낮춘다고요. 그러면 둘이 균형이 안 맞죠? 그러면 오히려 이에 따라 세포의 확장이 쉬워져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뭔가 이 계면 활성제를 쓰는 게 플라스틱 중합지물에서 과산화물 객실을 일부러 쓰는 거랑 더 비슷해 보이면서 이렇게 느껴져야죠. 과산화물 객실도 그냥 가만히 두면 안정인데 굳이 열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불안정하게 만든 다음에 폴리에틸렌 이렇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 게 떠올랐으면 참 좋았겠다. 그 다음 라플라스식은 두 기포가 합쳐지는 경우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굳이 이거를 내 생각에는 원래 요 분단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도 원래 다른 문제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라는 지침을 분명히 내렸을 것이고 왜? 전임자 오빠가 목이 날아간 이유가 영어가 어려워서잖아요. 그럼 첫 시험 봤는데 국어 어려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을까? 안 듣고 싶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만 없었을 때가 언젠가를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개씨발 쉣. 그 결과가 24년 9월과 24년 수능이다. 라고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24년 9월과 24년 수능은 내가 뭐 하는 애죠? 정말 싫어하는 애죠. 그때 지문들이랑 꼭 닮아 있어요.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과학기술 지문은 그때 당시 나왔었던 블록체인 지문이랑 꽤 유사하고요. 경제 지문은요, 그때 당시 나왔었던 경마식 보도 지문이랑 꽤 유사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적이 보입니다. 가나 지문은요, 24년 수능에 나왔었던 개화 지문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때가 확 어렵다가 확 쉬워져서 애들이 막 대가리 꽃받치니까 아 쉬우니까 좋다 이랬던 때거든요. 나쁜 얘기 그만해야 돼. 자 그만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어려워야 좋아요? 쉬워야 좋아요? 어려워야 좋아요. 너 수능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초점 못 맞춰요 그러면.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물질과 같은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수가 이동한다. 이 결과로 두 기포가 합쳐져 기존의 기포보다 더 큰 기포 하나가 만들어진다. 버블 1 버블 2 합쳐서 버블 3 정말 어렵다 그치? 이게 된대요. 이게 기억이래요. 그 다음 실생활에서 라플라스식과 관련된 사례로 잉크젯 프린터를 들 수 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분사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가 분사된다. 이때 분사된 잉크는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며 이 잉크 방울은 종이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얘가 공기 중에서 방울 됐다가 착 분사된다는 얘기죠. 라플라스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구형의 잉크 방울에서도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야, 이 문장은 진짜 잘했어. 내부 압력은 외부 압력보다 높다. 당연하지. 구형이니까. 구형이려면 외부 플러스 표면 장력이 내부일 테니까. 그치? 그럼 표면 장력만큼 외부 압력이 작겠죠. 오케이. 구형의 임금방울이 형성되는 것만으로 인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서 확 느껴지지. 뭐가 발생하겠다? 문제가 발생하겠다. 임금방울이 노즐에서 나와서 목표 지점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의 정도는 오네스르게 수로 표현된대요. 이름부터 비호감이죠. 온의 머시기 수가 있대요. 온의 만의 수가 있는데 이 온의 만의 수는 잉크의 점도, 표면 장력, 밀도와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 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야, 결국 이 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착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인데 그러면 이 온네스르게 수가 안정적인 수에 들어가야 될 테고 그때 작용하는 변수가 몇 개나 있다는 거야 지금? 아, 저런 산수를 못하는구나. 하나, 둘, 셋, 넷이 있다는 얘기네.
그럼 점도,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얘네가 어떨 때 안정이고 어떨 때 문제가 생길까가 중요하겠네. 됐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6번 문제도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국어 지문 같으면 이거 가지고 냈었어야지 문제를. 씨발. 그만하자. 미안해. 자,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 그럼 저 점도도 적당히 하겠죠? 너무 끈적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오네솔 개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대요.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뭐. 점도가 클수록 저 수가 커진대요. 그러면 점도가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 왜 곱하는지를 알려줘야지. 저런 게 열받는 거야 나는. 이거 그냥 비례식 가지고 장난쳐봐 이거 아니야. 이거 무슨 구몬학습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열받아요. 이러면 국어 시험으로서의 의의가 없어. 이게 뭐야. 이건 니네 독해력이나 문해력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언니 방귀 조심하세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결국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고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되겠구만.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알맞게 조절함으로써 저게 해결책이라는 얘기네. 얘네 4개를 알맞게 조절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오네소르 개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대요. 저걸 저렇게 읽을 거예요. 얘가 0.1에서 1.0 사이면 안정이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언제 문제가 발생하겠어? 그래. 0.1보다 작거나 1.0보다 클 때가 문제가 되겠네. 문제가 양방향으로 2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써야죠. 문제 1번, 문제 2번. 맞아? 문제 1번은 뭐겠어요? 이게 0.1보다 작을 때 이 수가. 맞죠? 문제 2번은 뭐겠어요? 이 수가 1보다 클 때. 됐죠? 그럼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보고 해결책은 당연히 뭐겠어? 둘이 같지 뭐. 솔루션은 같지 뭐. 어떻게 하면 돼? 얘네를 조절하면 되지 뭐. 얘네가 너무 작다 싶으면 얘를 올리거나 얘를 내리면 되고 얘가 너무 크다 싶으면 얘를 내리거나 얘를 올리면 되죠. 뭔가 이해했지? 뭔가만 대답해봐. 분모가 커지면 값은? 그렇지. 됐어. 자, 가령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 개수가 이 범위보다 크게 되면 이거 먼저 설명하네. 1.0 넘어가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 아예 잉크가 분사 자체가 안 된다. 방울이 너무 뭐해서? 끈적거려서. 됐어요? 그 다음 이와 반대의 경우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야, 저것도 잘 썼어. 이와 반대의 경우니까 0.1보다 작은 경우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성 방울이 많이 생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울 크기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잘했어요. 됐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했어야 돼요. 아, 요게 잉크 방울이 엄청 작다는 얘기죠. 맞아?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 오네소르 개수에 영향을 주는 네 요인에 의해서 오네소르 개수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안정적인 인쇄 가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얘네 4개를 조절해서 문제 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16번 발상 자체는 그거죠. 발상 자체는 좋은 문제입니다. 답을 쓰레기처럼 내서 그렇지. 14번. 네, 잘하는 친구들도 제가 다른 문제는 다 이해해서 풀었는데 14번 같은 거 그냥 기억한다면 다시 찾는 수밖에 없어요? 라는 질문들을 하더라고. 일치 문제도 찾아서 풀라는 문제 내 안 내? 안 내. 아무리 내가 지금 언니를 욕해도 그래도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는 나만 깔 수 있어. 평가원은 일치 문제 낼 때 그냥 시답다는 정보 가지고 내 안 내? 안 내. 근데 지금 5번에 지금 노즐 가지고 문제를 냈잖아요. 잉크젯 프린터에서 노즐은 그럼 쌤은 내 머릿속에서 노즐이 어떤 위치에 있지? 라고 딱 생각합니다. 이 지문에서 노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즐이 뭐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몇 될 수 있어요? 지름. 그치? 잘 생각해봐. 지름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방울이. 너무 크겠죠? 지름이 너무 작으면. 방울이 너무
작겠죠? 이해돼요? 지름이 너무 커버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질 거야. 지름이 너무 작아버리면 이 숫자가 올라갈 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5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즐은 작은 잉크방울을 합쳐 큰 잉크방울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저런 내용 없다고 풀어서는 안 돼. 노즐 지름은 너무 작아서 잉크방울 너무 작든가 너무 커서 너무 방울이 크든가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지 작은 애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해됐어? 난 이게 좋은 풀이라고 봐요. 이해됐니? 문제 해결 구조를 읽었으면 문제 해결 구조에 결부시켜서 1치 문제도 풀어야지. 이해됐나? 15번.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버블 1, 버블 2, 버블 3가 있어요. 그죠? 기존에 있던 큰 바울이 버블 2죠. 만들어진 버블이 버블 3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일 큰 게 버블 3니까 R2와 R3 비교하면 누가 더 크죠? R3가 크죠? 그러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얘네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다 4번이죠. 끝났어요. 됐죠?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비례식 가지고 풀면 끝나는 거죠. 구문 학생. 16번. 16번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당연히 잉크젯 프린터에서 문제 해결 구조에서 문제 냈겠지. 그치? 1번. 구입 당시에 빨간색 잉크의 온의 소력의 수와 달리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의 온의 소력의 수는 대략 0.1에서 1.0. 이건 문제 있어 없어? 이건 문제 없지? 그럼 무슨 색 잉크가 문제였다는 거야? 빨간색 잉크가 구입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 보기에서 그거 하나 확인하면 되는 거지. 구입 당시에 빨간색 잉크 문제 있어 없어? 없네? 구입 직후는 그냥 정상이었네. 1번 땡. 오, 문제 좋은데? 2번.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서 잉크의 온의 소력의 수가 더 커진 것이다. 그럼 온의 소력의 수가 원래 너무 어때서 문제였다는 얘기야? 작아서 문제였다는 얘기네? 그럼 작아서 문제였는 거 맞는지 확인하자.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첨가제를 넣어서 끈적거림 정도를 조절해서 다시 인쇄했는데 왜 그랬냐면 더 끈적끈적해서야. 정도가 뭐해서야? 높아서네? 그럼 온의 소력의 수가 작아서가 아니고 커서 문제였네? 문제 괜찮지? 3번.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이거랑 이거는 유지한 채. 이거를 유지한 것부터가 지금 난 이거예요, 지금. 유지한 채. 어려운 문제 같아. 밀도를 2배로 높여. 노즐의 지름의 반을 줄여? 그러면 변함이 없겠군. 웃음이 나와? 개빡치지 않아? 우리 무슨 전응하러 알잖아. 야, 이거 결국 3번 무슨 문제야? 2 곱하기 2분의 1은 분의 풀 가동! 여러분들 약분 알아요? 얘랑 같으니까 약분 되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1이잖아, 그냥. 답 3번이네. 그치? 이거 틀린 사람은, 저게 저래 문제였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눈깔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냥 비례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이해돼? 그래서 비례는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정말 아쉽게 됐지만 일단 이해하는 게 우선이고 이해가 됐어도 이해가 안 됐어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메모라 그랬잖아. 쌤 시험지는 이것도 써있고 이것도 써있다고요. 됐어요? 시발시발 썼어 이거. 이해돼? 이해가 돼도 쓰고 이해가 안 돼도 쓰라고. 물론 베스트는 이해되고 쓰는 거라고. 이해되게 써주니까. 알았나? 자, 그렇게 해서 과학기술 지문도 끝났고 다음 반화 지문 봅시다. 자, 반화 지문은 그래도 미슐랭 스타로 따지면 그래도 1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개에서 1반. 나머지는 미슐랭이라고 예약하고 갔는데
되게 깔끔한 밀키트 나온 느낌? 심지어 과학기술은 많이 얘기할게요. 내가 일부러 6월 효과가 끝나고 나서 가나지문 본격적으로 하려고 특강에서도 그렇고 정규 때도 그렇고 가나지문을 지금 묵혀두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하지 말라고. 응? 이번에 6월에도 그렇게 나오면서 보고 내가 맞으면 그대로 알려주고 틀리면 다르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가나지문은 원래 나오던 대로 잘 썼어요. 다른 지문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가나지문 쓰는 건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것 같아요. 원래 쓰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 융합형 지문은 혹시 기억해? 뭐처럼 읽으라 그랬지? 맞아요. 사회 부적응자처럼 읽으라 그랬습니다. 맞죠? 내가 이거는 사회 부적응자처럼 읽으라 그랬어. 사회 부적응자가 어떻게 하는 놈이라 그랬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비판적 사고가 아니고 비난적 사고라 그랬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하라 그랬어. 질문? 두 가지 말. 맞아. 되겠냐? 그럴 줄 알았다. 되겠냐? 뭐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럴 줄 알았다.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 그렇게 읽으면 돼. 됐어? 그러면 또 그거 해결하겠다고 뭐가 나와? 해결책이 나와.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하고 읽어? 되겠냐? 라고 생각하고 읽어. 그렇게 계속 붙여 읽으면 돼. 하나. 됐니? 해볼게. 거듭 얘기하지만 난 이 지문만 갖고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가나 지문을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조선시대의 노비는 우리 조상님 얘기가 나왔네. 주인이 상속 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지만 재산권 및 소송권 등 자유와 권리도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우와, 노비한테 권리도 인정해줬어? 사람들 착하다. 이게 사회 부적응자야? 아니야. 삐걱해봐야 돼. 노비들이 권리를 인정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인정받았대?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대잖아. 그럼 인정받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못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잖아. 그게 이 지문의 최초의 시발점이야. 이해됐어? 그게 이 지문의 최초의 시발 포인트라고. 이게 문제는 왜? 최초의 원인은 이거인 거죠. 그죠? 그럼 사실상 얘네가 완전히 인간답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차별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다. 아, 이 얘기를 하겠구나. 노비에 대한 차별. 이게 문제구나, 이 질문. 됐어? 계속 가볼게. 조선 전기에 증가하던 노비의 수는 외란과 호란에 의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여러 사정으로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졌고 그냥 인식 변화만 되면 안 되지. 문제 원인이 처음에 뭐였어요? 어떤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완벽하게 인정해주나? 이거 궁금했었어요. 이전엔 찾기 어려운 양반들의 노비에 대한 글로 구체화되었다. 이 해결책을 어떤 애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양반 애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됐어? 그럼 양반들이 뭐 해줬으면 깔끔하게 문제가 끝나요? 노비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자 했으면 끝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양반들은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여러 글을 통해 노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였다. 저 다양한 시각 중에 권리 인정이 있을까 과연? 이게 궁금해한다고.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고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설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 여기까지 읽으면 양반들이 노비 참 잘 대해줬어요 라는 얘기 같죠. 근데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 인 거 보여요? 이해돼요? 온정을 느꼈구나. 노비 새끼들한테 참 착하다가 아니라 온정적 차원까지밖에 안 갔다고. 뭐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래, 그렇게 읽었어야지. 이 새끼들 이럴 줄 알았다.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얘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 문제 원인 첫 번째 뭐라고요? 뭐 얘기는 없이 뭐만 머물렀어요? 권리 얘기 없이 온정적 차원에만 머물렀어요.
물. 됐어?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죠? 좀 더 읽어볼게요.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까 보이죠? 그 다음 비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삼지 않았다. 권리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 실제로 불평등한 처지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고 신분 질서에 대해서도 그거 없애야 된다, 권리 인정해줘야 된다 라고 한 적도 없다. 그러면 써있진 않지만 여전히 어떤 문제가 남아있겠니? 노비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그럼 이 다음에 또 어떤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뭐 해야 돼? 아직 안 끝났잖아. 이것도 해결하려고 나와야지. 그래야 글이 이어지지. 됐어? 그게 누군 거야? 이 지문에서? 그게 이익이야. 그럼 이익은 제발 뭐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래, 불평등한 처지나 신분질서 정확히 얘기하면서 권리 찾아주자. 이 얘기가 과연 나올래나? 이러고 봤어야지. 그 다음 문단. 이러한 양반들의 시각과 달리 신학자 이익은 다른 각도에서 노비 문제에 접근했다. 저 다른 각도가 제발 이제 권리이익이었으면 좋겠다. 맞죠? 근데 얘가 변화구를 존나 세게 던집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명, 천체의 운행에 따라 기륭을 점치는 영역인 성명, 시세에 따라 인간의 힘이 참여하는 조명으로 운명을 나눴다. 갑자기 그래서 당신은 권리를 보장해 줄 건가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천명, 조명, 운명은 세 가지 이러고 있다고 지금. 갑자기 운명 타령을 해. 벌써 방향이 삐뚤어지는 게 느껴지죠? 계속 볼게요. 천명과 성명은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이치. 저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연이랑 인간이랑 상관 없는 거래요, 저거는. 조명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빈부, 귀천 등을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뭔가 느낌이 괜찮죠? 갑자기 운명 타령하길래 개소리 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귀천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누구의 귀천을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 생각하면서 읽었었어야지. 그 다음, 그는 조명의 대상을 왕과 고관대장으로 한정했던 이전 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노비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오, 느낌 괜찮지? 노비도 운명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이랬으면 오케이잖아. 맞아? 그 다음, 그럴 리가 없죠. 그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누구 포함? 주어진 상황에서 각자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해서 게임은 끝났죠. 이익은 노비들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노비야! 파이팅! 너의 운명은 너의 것! 이지라는 거네. 됐어? 그럼 노비가 권리가 생기겠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신분은 세습이 아닌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 그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까지는 뭔가 분위기 좋지. 근데 그러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대요. 야, 그러니까 얘는 딱 어디까지인 거예요? 세습하고 매매만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노비를 없앨 수 있다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언젠가 없어질걸?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번에 가나지문이랑 사회지문은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둘이 인식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사고의 흐름이. 이익이 개입해주는 정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맞죠? 똑같은 서가지고. 이해돼? 이처럼 그는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기회를 개방하고자 했다. 말로는. 그에게 인간 삶의 변화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고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반응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주고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 노비가 과연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되겠냐? 이렇게 읽어. 이해돼? 결국 이익이 조명이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노비야, 너도 인생을 좀 즐겨봐. 노력을 하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우리가 딱 매매하고 세습까지는 금지를 해줄게. 아, 그렇다고 네가 사회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야? 넌 지금도 여전히 노비야. 노력을 해봐. 이런 거잖아. 국가는 뭐만 해주면 돼? 네가 노력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뭐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이익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여기서 잘 읽어냈어야 돼. 그럼 이익한테 문제의 원인을 뽑아봐라.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뽑으면 좋을까? 얘는 노비를 없애는 걸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 각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노비한테 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 더 있잖아. 국가에 개입하는 정도를 어떻게 했어요? 최소화했네요. 이해돼? 정작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논의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 쌤은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얘는 구체적인 제도 같은 건 없네 결국.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겠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야 이 지금은. 노비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 이렇게 읽으면 그 다음 나지문이잖니? 나지문이 뭐로 시작할 것 같아? 얘가 지금 이러고 끝났잖아. 그럼 나지문에 어떤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자한테 전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권리를 찾아주는 애들. 이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나올지 나올까? 이거 기대하면서 읽었어요. 이해돼요? 나지문.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면서 민권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지 않니? 나만 그러니? 난 여기서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데. 가에서 링크 딱 잡고 나에서 이런 얘기 나오겠다 예상하고 딱 들어가는데 나에서 딱 그 얘기가 나오면 너무 기분 좋은데. 민권에 대한 논의라고 했잖아요. 드디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건의가 나옵니다. 권리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나의 시작인 거야? 아까 마지막에 나온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나의 시작이구나. 됐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민권에 대한 논의네요. 맞죠? 자, 이모곤란 이후 급진개혁파는 이 중에서 논의니까 여러 사람 나와서 떠든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있다는 얘기야? 급진개혁파가 있대요. 근데 급진개혁파도 결국에는 민권에 대한 논의니까 뭐 하자고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의 권리를 찾아주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민권 신장에 관심을 기울였다. 6.1주는 급진개혁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6.1준. 근데 6.1준도 결국 뭐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권리 정해줘야 돼요. 6.1주는 근대 국민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했다. 당연히 저 민에 누가 포함되고? 그래. 그는 민에게는 절대적인 천부 인권, 권리 나오네. 천부 인권 이외에 사회 계약에 의한 상대적 권리인 인위적 권리가 두 개지요. 아까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지요. 저걸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인위적 권리가 있고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잘 간다. 잘 가지. 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려면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씁니다. 완벽하네.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 구체적인 법률, 제도 이런 거 만들어줘야 된다. 완벽하잖아. 누구 저격한 거야 이거? 이익 저격한 거네. 그치? 뭘 노비한테 노력을 하래. 걔네까지 다 보장해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을 만들어야지. 이게 6.1준이네. 됐어요? 해결 꽤 잘했죠? 근데 쎄하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지마. 얘도 또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하지만 그에게 민은 무지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 새끼 사상이 존나 불순하네. 야, 노비 애들도 법으로 보장해줘야 돼. 왜냐면 그 새끼들 그냥 두면 벌레 새끼들이라서 사회를 좀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새끼 한계네. 맞아?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건 결과는 좋았으나 법으로 보장에 대한 이유를 민을 뭐라고 봤다고? 무지한 존재로 봤대. 이 벌레 새끼들 하면서. 이해돼? 그럼 여기 내가 문제의 내용이 뭐라고 쓸 것 같아? 얘 여전히 이거 문제 있다는 거네. 이해됐어? 이거 문제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 박영효는 급진개혁파의 또 한 사람 누구? 박영효. 야, 얘도 근데 결국 뭐 만들어줘야 돼? 구체적인 제도 만들어줘야지.
박영효는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태롭다고 보았다. 그리고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얘도 처음 끝까지 뭐 강조한 사람? 법 강조한 사람. 이게 잘했네. 됐어? 딱 이런 문제도 없고. 그치? 그나마 좋은 건 얘가 더 좋죠 지금. 그 다음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계합파는 급진계합파도 있고 무슨 계합파도 있어요? 온건계합파도 있어요. 우리 항리생물 화학제 할 때 했습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이라고 하면 알코올 화합물이 더 상위 개념이라 했었죠? 지금도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계합파는이 주어야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계합파는 그랬으니까 지금부터는 김윤식에 대한 설명이야? 온건계합파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근데 결국 온건계합파에 대한 설명은 누구의 설명이기도 해? 그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설명이기도 하지. 맞지? 국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 착해 라고 하면 한 명 한 명 다 착하다는 얘기이긴 하니까. 그치? 물론 거짓인 문장이죠. 그 다음 온건계합파는 국가의 노비 세습 금지령 그랬어요. 야, 금지령이니까 또 뭐 만든 거니? 법 만든 거지. 이거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좋아해야지. 그 얘기잖아. 금지령 공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잘했네. 얘도 법 찬성한 거네. 권리 찾아주자. 그치? 근데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또 무슨 조건? 여기서 끝냈으면 깔끔한데 그치? 또 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까?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미친놈이네 이거. 노비가 세습되는 건 안 되지. 노비들도 권리가 있는데 지켜줘야지. 이러면서 근데 노비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야. 아버지가 노비니까 나도 노비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너 뭐 할 줄 알아? 없어? 잠깐만. 이래 이 씨발. 이런다는 얘기잖아. 얘가 능력 없는 것 같으면 채찍 갖고 와서 때려도 된다고. 이해가 돼? 결국 얘의 문제가 뭐예요? 원인이 뭐지? 맞아. 얘는 지금 귀천 자체를 없애자가 아니라 귀천은 있어. 세습되는 신분에 의한 귀천이 아니고 뭐에 의한 귀천? 맞아. 능력에 따라서 귀천이 있다. 부림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럼 얘 문제 내용 내가 또 뭐라고 쓸 것 같아? 그래. 여전히 이 새끼도 차별적 시선이 있다. 이해돼? 이 지문에 씨발 포인트 차별이 있다. 이게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게 지금. 원인이 계속 달라지면서. 됐어요? 인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마치 얘처럼. 마치 얘네처럼. 맞죠? 민권에 관한 개혁파의 주장은 여러 상황과 맞물려 가보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를 이뤘다. 오오오! 이 민권에 대한 개혁파의 논의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 묶어서 얘기하는 거 보이죠? 얘네들을 다 한 번에 묶어서 개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얘네가 의도한 대로 법이 만들어졌대요. 신분제는 실제로 폐지가 됐대요.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겠죠. 이런 새끼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죠? 노비는 잔존했고 이 문장을 괜히 써준 게 아니라고. 법도 만들었어. 이게 한계는 극복이 됐어요. 이제 운명 얘기 안 한다고. 법은 없어. 근데도 여전히 잔존했어.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기가 막힌다. 사회적 차별도 지속되었다. 내가 잘 읽고 있으면 딱 보여주는 거죠. 그죠? 저런 문제가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했다. 저거 문제 해결하려고 나선 게 또 누구다? 독립협회다 얘기네요. 맞죠? 일제강점기에도 신분차별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 아직도 차별이 안 없어졌어. 이 민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실제로 법제랑 조치까지도 이어졌는데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야?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치? 보이냐? 위에다 쓸게요. 마지막이야. 법제상 조치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 법제상 조치에 문제가 있다. 여전히 뭐가 있어요? 맞아요.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라고 이제 지문에 써줬어. 맞지? 차별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게 뭐래요? 그래서 나온 게 형평운동이래요. 궁금한 건 이제 형평운동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얼마나 해결이 됐을까? 과연 이제 차별이 끝났을까? 궁금해요. 보겠습니다.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다 하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 설명 나오니까 여기부터는 해결책의 원리 설명하는 거죠. 그죠? 1923년에 경남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었고 시작된 이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고 심지어 돈이 있는 차별받았네. 그런 게 보였어야지. 이후 대중의 호응을 이끌며 전국화되었다. 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질적인 뭔가를 달라! 이랬다는 거잖아. 야, 근데 이미 법적으로 신분은 없어졌잖아. 그치? 뭘 달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니? 이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차별이었던 만큼 그랬어요. 야, 시작이 뭐였대? 그래, 그럼 원인이 뭐였다는 거야?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 신분제라는 법은 이제 이미 없어. 근데 아직도 여전히 차별받았어. 그러면서 뭔가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그 뭔가가 뭘까 궁금했는데 원인이 뭐였대? 이거였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형평운동의 슬로건이 뭐였겠어요? 동일인간, 동일교육 막 이랬겠지. 우리한테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를 달라. 우리도 배우고 싶다. 이거였겠네. 이해했어?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법은 있는데 신분제는 없어졌는데 교육 차별이 여전히 있어서 우린 차별받고 있다. 해결되잖아. 이게 형평운동. 됐니?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이를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 이제는 신분제라는 걸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교육 제도를 만들어주세요가 됐다고. 마무리. 다른 사회운동가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던 형평운동은 내부 분열, 아이고 스스로 마지막까지 형평운동도 뭐가 있다? 그래. 형평운동 문제의 원인이 뭐래요? 내부 분열. 내부 분열과 갈등 또는 일제 억압. 남긴 데 없어. 일제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또 원래 성격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전히 사람들은 뭐 받았겠어?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해진다. 됐니?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의 개혁을 추구한 이 운동은 이후에 인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전히 참여받으니까 또 해결책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라고 또? 인권운동. 됐어? 그렇다고 사회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그 비판적 사고를 실험하는 질문이에요. 이해됐나? 그냥 이거를 이익은 뭐라 그랬다, 양반의 글에는 뭐가 나왔었다, 박영효 뭐라 그랬고, 6.1중 뭐라 그랬고, 김윤식 뭐라 그랬고, 그 다음 형평운동은 뭐였다, 이걸 다 따로 외우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쌤, 저는 그게 되는데요?는 수업을 듣지 마세요. 본인은 국어 수업이 필요 없어요. 읽으면 다 기억할 수 있으면 국어를 뭐하러 온 거예요? 그냥 읽고 푸시면 되지. 그게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다. 그지?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연관 지어 놔야 돼. 그때 가나지문은 문제 해결 구조로 연관이 다 된다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나지문. 이렇게 읽어야 안 보고도 설명이 가능하죠. 쌤이 시험지를 외우라고 하는 것은 진짜 토시안 안 틀리고 외우라가 아니고 이 지문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라고. 그래놓고 문제가 4번부터 9번까지, 다른 문제 빼고 8번까지 어떤 문제가 어떤 순서로 어떤 정답을 요구했는지 이런 거를 안 보고도 설명이 쫙쫙쫙 나와야 된다고. 어차피 그거랑 비슷한 지문, 비슷한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 자, 문제 4번 전개 방식 몇 번입니까? 꼬라지 보세요. 다는 조선시대 노비제에 대한 특정 실학자 의견은 누구야? 이익이잖아. 이 새끼가 뭐가 있으니 가의 마지막이야?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제도 같은 거 언급하지 않았음. 그쵸? 나는 민권에 관한 논의 완벽하잖아. 이 안에 다른 표현을 못 찾겠어. 아다리가 딱 맞잖아. 이게 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그거를 구체적인 제도 만드는 개혁 파일들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거잖아 지금. 둘이 이어서 읽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어요? 자, 5번. 기억에 대한 이의로 독설하지 않은 거. 기억이 이거죠. 양반들의 글. 그치? 구분권리 인정이어서 어느 정도 시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랬다. 이거잖아.
한 몇 번이야?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을 형상화했다. 노비들의 인식이 아니고 양반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맞죠? 6번. 가나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 가가 누구야? 이익이지. 이익이 가야. 나는 누구야? 6일중이야. 얘가 나야. 얘네들이 서로 할 수 있는 비판? 결국 얘 문제 뭐고 얘 문제 뭐냐고 묻는 거잖아요. 가는 나한테 뭘 욕먹겠어요? 너는 뭐 이승을 즐겨라 그딴 얘기만 하면서 개인한테 청구하고 법 같은 거 안 만들지 않았냐? 이게 욕먹는 포인트겠고 얘는 뭐겠어요? 너는 법은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벌레로 보지 않았냐? 이거 욕먹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4초 만에 풀었어요. 1번. 가는 나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겠다. 얘 욕먹으로 짜지 그거는. 민보고 벌레라 그랬는데. 그죠? 1번인데 뭘 보고 됐어? 이거 1번 맞은 친구들도 이게 골라놓고 고민돼서 나머지를 봤다면 구조를 저렇게 못 읽었다는 얘기니까 맞은 거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알았죠? 틀린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 7번. 비판하기 문제는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나올 거예요, 아마. 나의 형통운동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가 말하는 거예요. 그 6번 같은 비판하기 문제가 꼭 가나 지문에서 나오죠? 그죠? 요즘 가나 지문에서 비판하기 문제가 꼭 나와요. 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 지문에 무조건 뭐가 포함된다? 문제 해결 구조가 포함된다, 야. 됐어? 의심되면 내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해요. 가나 지문 다 뽑아서 풀어보세요. 쌤 말대로 다 문제 해결 구조 나온다. 알았지? 47번. 나의 형평운동 맨 마지막 해결책 얘기하는 거네요? 근데 얘도 결국 실패했죠? 한 몇 번이야? 2번이죠? 백정에 대한 괄호 열고 차별 문제. 무슨 차별 문제? 교육 차별이죠? 교육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 결국 형평사 회원들도 백정들 아니야? 사회운동가랑. 그치? 걔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정리했다. 그럼 뭐 해가 되는 활동을 했을까? 해결책인데. 당연히 어떤 도움을 주는 걸 했었어? 교육 제도 만드는 거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해결의 원리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다음 8번. 자, 또 보기가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집중해봐. 내가 공식 하나 알려줄게. 이것도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 안 해. 알아서 입증해봐. 맞나 안 맞나? 가나 융합형 지문에서 8번이 무조건 3점짜리죠. 그죠? 걔가 내가 분석하기론 항상 공식에 맞게 답을 냅니다. 가에서 연쇄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최초 원인이 정답 혹은 정답의 해설입니다. 일단 써볼까요? 그리고 가에서 가가 마무리될 때 새로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새로운 원인이 정답 혹은 정답의 해설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었던 노비제 지문은 가지문에서 계속 원인이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발생된 또 새로운 문제, 그걸 또 해결하려고 했더니 또 파생된 또 새로운 문제, 원인이 자꾸 바뀌었죠. 마지막에는 이익이라는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제시되고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경우에요. 쌤이 분석하기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시되고 가가 끝난 경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인이 정답이라 그랬습니다. 이익의 문제의 원인 뭡니까? 개인에게 전가해버리고 구체적인 제도 같은 거 만들어주지 않았다. 맞죠? 5번이죠. 보기에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와 가의 이익의 주장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다. 노비가 열심히 하면 제도가 바뀌는 거였어요? 아니요. 개인이 바뀌는 거죠.
이게 문제가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에요. 됐어요? 나 다 풀어보고 공식 만든 거거든요. 예외가 딱 2번 있어요. 예외가 2개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거든. 다해서. 근데 최초 원인이 정답 혹은 정답의 해설이었어요. 그럼 나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라도 외웠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이해돼? 반화 지문의 3점짜리 문제는 정답을 무조건 가에서 나왔던 문제의 원인, 그것을 정답 혹은 정답의 해설로 냅니다. 이해돼? 다 해봤어. 가에서 문제 원인만 잘 찾으면 3점짜리 문제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이 말이 가만히 읽어도 3점짜리 문제 다 맞을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나까지 그걸 통해서 이어서 읽었을 때 문제의 정답이 보입니다. 이해됐어? 선생님 문학 시간에 PH 알려줬지? 난 그거보다 이게 더 혁신적인 공식이라고 봅니다. 나갈 때 5만원씩 입금하고 나가세요. 앞으로 해봐. 알겠지? 야, 근데 이거 사설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해본 다음에 안 된다고 나한테 오면 뒤진다. 알았지? 평가원 거 해봐. 평가원 거 2019년부터 지금 나왔으니까 하나 지금 다 한번 풀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알았지? 자, 그렇게 해서 독서 지문 해설을 끝 마쳤는데 시간이 남았지? 일부러 남겼지롱. 1, 2, 3번 보겠습니다. 왜? 왜? 틀려가지고? 자, 1번, 2번, 3번을 틀린 게 얼마나 멍청한 행위인지 보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독서로도 지금까지 뭐라고 해준 말이 없죠? 참았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말하려고. 나도 이 독서론 얘기할 때마다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알아요. 사기꾼 같은데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해봐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나는 지금까지 이 독서론 문제가 가나지문이랑 똑같이 시행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닌가? 1년 더 빨라서. 아무튼간 독서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 나는 독서론 나오고 나서 독서론 지문을 읽고 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1, 2, 3번은 독서론이고요. 4번부터 17번이 독서예요. 독서는 글을 읽음이고요. 독서론은 글을 읽는 방법론이에요. 나는 글을 읽는 방법을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문맹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와서 한글로 된 글을 못 읽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독서론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건데요? 나 잘 모르겠어요. 자, 1번. 숙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숙고하기가 서점 가서 씨발 고민되네. 얘가 더 나을래나? 얘가 낫나? 존나 고민되네. 엄마, 나 뭐 읽을까? 이게 숙고하기일까? 야, 숙고하기가 뭘까? 그래, 읽어보고 이 내용 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구만. 이게 숙고하기 아닐까? 이해돼? 물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생각 들었으면 찾아봐요. 숙고하기가 그거라고 이러면서. 이해돼? 1번 보니까 벌써 찌릿찌릿하거든? 숙고가 이거라고? 어딨어 숙고? 바로 위에 있네? 숙고하기 뭐라고 돼 있어? 글을 읽은 뒤에 그만 읽을까 우리? 그만 읽을까? 한 몇 번이야? 1번이잖아? 이거 풀겠다고 지문을 왜 다 읽고 있어? 시간 많아? 2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예래요. 기억이 뭔데요? SQ summer? 나도 몰라요 뭔지. 이거 가지고 수특이 맨 앞에 있었어요. 이 연계체가 높았어요. 어쩌라고요. 새로운 활동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만 봐 그러면. 근데 숙고하기 이미 봤잖아. 반전 바꾸기래. 반전 바꾸기가 뭐겠어?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아니겠어? 뭘 다르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기가 만약에 작가라면
어떻게 순서를 짤지, 어떻게 전달할지 해보라고? 이거 해. 그 다음 2번 가서 그거랑 맞는 거 고르면 끝나는 거잖아. 1번.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본다. 이게 관점 바꾸기야? 2번. 읽기 전에 만든 질문. 이게 관점 바꾸기야? 글의 목 차려보면 이게 관점 바꾸기야? 저자가 의도한 대로 절대 아니지? 5번. 글의 내용 중 어떤 것을 글의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순서 바꾼다는 얘기네? 그럼 몇 번이야? 5번이네? 이거 풀겠다고 지문을 읽고 있다고요? 괜찮아. 난 3번 틀렸으니까 바보는 아닐 거야. 3번 틀린 게 제일 바보죠? 보기 안 봐요. 3번 문제도 보기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필요하면 그때 발표하면 돼요. 1번. A그룹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활용되었겠다. 저걸 내가 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목 보면 내 배경 지식 활성화 오프! 절대 이거랑 관련된 거 생각하지 마! 이러고 글 읽어요? 고래의 평균 수명은 몇 년일까? 이게 책 제목이라고 치자. 야, 그럼 네가 아는 그 고래가 머릿속에 뿡 떠오르면서 내가 어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안 떠올라? 원피스에서 라브는 존나 오래 살아. 고래는 수명이 길 거야. 이런 거 막 떠오르잖아. 1번이 왜 틀려? 어떻게 틀려? 대체 어떻게? 2번. A그룹이 B그룹에 비해 읽는데 걸린 시간이 짧았던 것은 짧았대. A그룹이 더 빨리 읽었대.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기 때문 아닐까? 그럼 뭐 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니까 더 빨리 읽은 거니? 3번. C그룹에 제공한 질문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하는 도움을 주었겠다. 그러면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줬을까? 당연히 책 읽는데 도움을 되는 질문을 줬겠지. 4번. C그룹에 독자가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한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내가 뭘 설명해야 돼요? C그룹 애들이 니네가 질문 한번 만들어봐. 그랬대. 그러고 나서 읽으라 그러면 능동적인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 능동성이 질문을 그냥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난대. 얘네는 지네가 질문을 만들었고요. 얘네는 그냥 질문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능동성이 비슷하대요. 나 지금 한국말 하고 있는 거 맞지? 이거를 질문을 읽어야 근거를 잡을 수가 있다고? 당연히 누가 더 능동성이 높아? 지가 만들어본 새끼들이 당연히 능동적이지. 다 4번이잖아. 나 지금 니네 2분 걸어줬어. 안 믿기면 뭐하라고? 헛가하고 독서론 다 뽑아서 풀어보라고. 이해돼? 난 독서론 지금까지 3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고요. 지문의 20% 이상을 읽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이요. 이번 문제인가가 지문에서 여러 군데 퍼져 있어가지고 이만큼이 기억이었어가지고 한 50% 정도? 그게 최대치로 읽은 겁니다. 이해돼? 근데 막 독서론 해설하는 거 보면은 막 강사분들 다 막 와가지고 막 SQ 할 말이 뭐냐면요. 이거 수특에서 연계됐죠? 막 여기다 막 이거 정리해줘. 왜 하는 거야? 시간 많아? 독서 아니라니까? 이해했어? 존나 사기꾼 같죠? 내가 1, 2, 3번 먼저 설명하고 뒤에 거 설명했으면 뒤에 거 아마 안 들었겠죠? 해봐요. 내 말 듣지 마시고요. 해보세요. 평가하고 독서를 1, 2, 3번 다 뽑아봤자 몇 장 되긴 하냐? 20장도 안 돼. 해봐. 됐어? 안 되나 그나 한번 해보면 돼. 이게 되면 5만원씩 내. 내가 2분 벌어준 거 아니야? 됐어? 나 1, 2, 3번 푸는데 3분 이상 걸리면 잘 낫든 못해요. 알겠니? 나한테 엄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매체 수업을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날 것이고, 화작 수업 들은 친구들은 화작도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왜냐면 헌법과작문, 매체, 독서론, 얘네들은 독서랑 문학이 아니에요.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6월 평가원 시험지 독서 영역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지는 뭐 하는 거라고? 외워.